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 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ITX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죠. 73년 전통의 대구 매일신문의 최경철 정경부장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휴가 언제 가세요? 휴가는 8월 중순쯤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난번에도 해외 출장 장기로 갔다 오고 또 휴가 갔다 오고 그럼 하이킹은 누가 지켜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전화 연결이라도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네. 또 해외 가실 거죠? 아닙니다. 국내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함익병 시사평론가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어요? 이제 뭐 하이킥 완전 적응하셨습니까? 적응할 만하니까 방송이 끝나요. 아 그래요? 한 2시간쯤 하면 안 될까 이거? 이게 50분 채우기도 진짜 힘든 겁니다 원래. 원래 질문지 보면 이만큼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방송은 한 하면 끝났어요. 그게 하이킥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 한 3개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론계의 만물 박사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예. 오늘 연합뉴스 TV를 출연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도국에서 이렇게 TV를 딱 틀어놓고 있다가 예. 분명히 최진봉 교수께서 북핵 이야기를 막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예. 한치호 논설위원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최진봉 교수가 나왔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딱 봤는데 세법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조금 이따 또 지나고 나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 도대체 그 방송 무슨 방송입니까? 그 연합뉴스 방송. 아니 최진봉 교수 불러다가 북핵 이야기했다가 그것도 물어보고 네. 다방면에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합뉴스나 YTN이 네. 그날 주요 이슈들을 다 다루다 보니 네. 결국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참 그걸 어떻게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힘들죠.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지금 경제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주로. 그렇죠. 최경철 부장은 주로 물어보시고 네. 저는 질문을 조금 하시고 우리 함익병 의사 선생님 시사평론가로 변신하셨으니까 네. 많이 여쭤보시고. 그러면 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첩이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말이죠. 저는 네? 홍준표 대표가 늘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보면 왜 자꾸 여성분들을 상대로 해서 인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설거지는 여자만 한다는 둥, 뭐 집에 가서 뭐 하나 하라는 둥, 이게 왜 그러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의도를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표현이 저렇게 첩이니 본천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저걸 그 상대 정당, 그게 이제 바른정당인 것 같은데 바른정당을 격하하고 비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냥 뭐 평상 언어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근데 저렇게 이제 그게 꼭 막말을 그럴 수밖에 하냐는 없는 거죠. 게 네, 함익병 평론가. 그렇게 말을 해야 언론이 받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저께 나온 얘기잖아요. 네. 오늘까지도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언론에서 이런 심한 말을 했을 때는 아예 받아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 정서에도 안 좋은 얘기고 누가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아예 언론에서 그냥 다 무시해 주는 게 외려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바른정당 저희도- 분이 예. 얘기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과감하게 이런 뉴스는 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누가 읽겠습니까? 길게. 이건 뭐 단순하게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잠깐 읽을 내용이지. 이것을 기사화해서 지면이나 뭐 방송 리포트로 해봐야 이거 누가 보지도 않을 테고. 그다음 기자 스스로 이건 리포트거리가 안 되고 큰 기사거리가 안 된다. 이건 뭐 가십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요? 우리 홍준표 대표를 뵀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좀 자중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 여성과 청년을 향해서 우리 당이 나아가겠다. 그 방향을 성을 갖고 나가서 여성과 청년의 보폭을 넓혀서 더 유권자들로 확장성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축첩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성과 청년이 더 멀어지는데 그다음에 또 점잖은 보수들이 우리 홍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저항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좀 말씀을 적게 하시고 예 그런 점잖은 면이 있는데 우리 홍 대표가 또 자꾸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죠. 그 시원하게 말해서 좋은 게 아니고 특히 뭐 예를 들어 저희 경북 같은 거 안동의 양반들한테 가보면 네네. 유림들이 이렇게 말씀을 홍 대표가 너무 말씀을 가볍게 하신다고 그 보수적인 유림들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홍 대표는 이제 조금 말씀을 가려서 하실 법도 하고 그다음 최근 몇 주 동안 또 말씀 상당히 가려하셨어요. 네. 사과도 많이 하시고 근데 또 이렇게 방향을 유턴을 하시니까 요즘
문재인 정부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홍 대표도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저는 홍 대표의 최진봉 주장도 논리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거 발표했잖아요. 혁신에 대해서 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우클릭을 더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자기들이 뭐 보수의 뭐 적통이고 바른정당은 결국은 흡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그게 좀 역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꼭 자유한국당이 어디가 적통인 걸 누가 인정했습니까? 아 근데 흡수 역전 발언은 좀 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아니 여기 지금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흡수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근데 저한테도 화내시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본처가 본인이고 네. 첩을 지금 바른정당을 지명을 했으니 그렇죠. 결국 첩은 본처한테 돌아온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누가든지 뭐 그게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은 결국은 본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첩은 결국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니까 결국은 이 말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요. 이 첩이라는 개념이 19세기 개념이잖아요. 요즘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처첩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거고요. 그렇죠. 옛날 사실혼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봉건 시대 사고 방식이고 요즘 같은 논조로 SK 옮긴다면 최태원 회장도 김모 씨랑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근대 그 혼인 제도로 넘어와서는 이혼하면 본처는 이혼녀가 되는 거고 새로 결혼하면 그 사실혼 관계가 처가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다음부터 아주 처가 되는 거죠. 예, 봉건적인 사고 방식의 어느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요즘 청년 세대들은 첩이란 말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 첩이라는 게 제도가 약간 그 비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지 않은 이상 언론에서도 그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뭐 왜냐하면 봉건 시대 이후에는 봉건 시대는 있던 말이지만 지금은 사어잖아요. 첩이라는 존재가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원이 허용이 됐었고 첩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첩이라는 게 없죠. 아 그러면 홍 트럼프는 무슨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홍 트럼프께서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발언을 하셔야지 좀 먹히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최근에 좀 자극적인 발언을 안 하니까 별로 언론의 주목을 못 끌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또 자극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한다고 해서 주목을 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홍 대표도 그 부분을 아실 테고 지금 휴가 가셔서 별로 골프를 열심히 치신다고 그래요. 아, 그 그래요? 경남에 가셔서 어. 예,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체력 단련하셔서 오시면 되지. 거기서 또 SNS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가벼워 또 보이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네, 그러니까 최진봉 소위 선수. 뭐 보수라고 얘기하는 우파 진영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야 된다 하는 정당성을 더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큰 집이고 여기가 뭐 보수의 적통이니 네. 결국은 우리한테 올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거죠, 보수들한테.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하거나 바른정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자꾸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 얘기는 보수 진영이 약간의 분열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가요?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계속 지지도가 지지율이 낮고 사실 바른정당이 어쨌든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충분히 바른정당이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보수의 어떤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정당으로서 그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결국은 자유한국당 홍 대표가 이런 좀 과격한 발언을 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왜 팔은 안 걷으셨습니까? 원래 우리 팔 팔 걷어붙이고 걷기로 했습니까? 이야기하자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팔은 안 걷으셨어요? 몰래 얘기를 안 그러면 해줬어. 팔 걷으실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민병 평론가께 질문 드릴 텐데 오늘 한겨레에서 이건희 회장이 휠체어 타고 돌아다닌다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게 그 삼성 측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건지 아니요. 아니면 그 삼성 측 관계자가 이제 기자한테 얘기한 뭐 거겠죠. 그런 거죠. 예, 네. 그거를 이제 뭐 아니면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겨레에서 사진도 아니면 없고. 뭐 네. 몰래 이렇게 파파라치처럼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라는 거는 일단 심장은 다 기능이 돌아왔잖아요. 그건 뭐 안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뇌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 신체적인 건강, 뇌 기능은 어느 정도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네. 다른 일반적인 신체 건강은 완전히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아마 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완쾌되셔서 이 삼성의 현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다시 쓰러지실 것 같은 왜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에
지금 주가는 고공행진을 연일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상황 아닙니까? 아, 이거 아들만 그냥 그룹의 구속돼 있는 후계자가 지금 그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이재용 따님까지 없으니까 또 회사 잘 돌아간다 뭐 이래서 뭐 이혼 소송 아직 완결이 안 돼 아, 있고 그- 1심은 끝났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일궈놓은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뭐 애통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병철 회장이 탄신 100주년이 됐을 때가 2011년인가 그랬어요. 네. 그때 취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병철 회장이 창업을 했지만 오늘의 삼성을 키운 것은 나다. 그러니까 1994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시면서 기후위에 애니콜도 막 화형식도 하고 네. 그다음에 최고 품질을 만들고 글로벌 삼성을 키운 것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이지만 삼성이란 브랜드를 만든 것은 이건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삼성이 브랜드 가치가 지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상당히 애통해 하시겠죠. 사실 오늘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의 이 그 변론, 변호, 그다음에 발언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에 한겨레 신문이 이런 거를 썼다. 이건희 회장이 생물학적으로는 멀쩡하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데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2015년 3월에 삼성이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상속 가족들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 돈이 상속세가 6조랍니다. 6조.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그 이건희 회장 외에 홍라희 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생돈 6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그런 기사가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속세 6조, 아니면 상속받는 금액이 12조쯤 된다는 얘기겠죠. 네. 한 50% 내야 되니까. 그러면 법대로 내면 되죠. 그거 법대로 안 내려고 최순실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니니까 예, 모르는 알겠습니다. 얘기지만 네. 어찌됐든 우리나라 상속법이라는 건 다 그 상속세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국회에서 만든 법이면 그게 일반 시민이든 아니면 재벌의 회장이든 누가 됐든 그 법은 지키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더 그러면 내야 될 거예요. 자꾸 경영권 얘기를 해요. 근데 삼성 정도의 그 크기를 일 개인이 주식을 50% 이상 가지면서 경영권을 갖는 그런 상황은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대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그 승계가 된 경우는 없어요. 도요타만 하더라도 네. 이미 다 주식은 분산돼 있고 누구나 암묵적으로 능력이 되면 도요타 집안의 그 장자라든지 자녀들한테 경영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있지만 오너로서의 경영권을 갖는 건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 그런 것도 매한가지고 전 세계 어느 대기업이 3대 4대에 걸쳐가지고 완벽하게 그 경영을 지배하는 절대 지배권을 갖는 그런 상속은 없거든요. 삼성도 만약에 6조를 내든 뭐 10조를 내게 되든 낼 거 내고 나면 많이 줄겠죠. 지분이 줄지만 그렇죠. 당연히 경영 능력이 있으면 누구 보고 경영을 맡기겠습니까? 주주들이 그 사람한테 맡기겠죠. 이재용 회장은 아마 그걸 본인이 능력으로 입증을 하면 경영 승계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대주주의 어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순실을 만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에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그러니까 최지성 부회장이 그 최진실에게 말 전해주고 뭐 거기다 돈 주고 이런 게 다 본인이 했다. 이렇게 갑자기 덜커덕 얘기했단 말이죠. 진작 그랬으면 왜 진작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니 그거 터졌을 때 사실은 저도 그때 계속 취재를 했는데 최지성 실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재벌 회장들의 이런 그 비자금 문제라든지 뭐 정치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본인이 나서는 경우가 역대 없었거든요. 대부분 그 실무를 책임졌던 분들이 다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자금 사건이 터지고 뭘 했을 때도 재벌 회장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책 그 대선 자금을 집행했던 실무 책임자들이 다 책임을 안 왔죠. 그렇죠. 네. 내가 했다. 내가 했고 내가 했다. 그러고 법정에서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 이재용 그 부회장이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그때는 최지성 부회장은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할까? 그 신뢰도가 얼마나 과연 인정이 될 수 있을까는 회의적이죠. 근데 만약에 최지성 실장이 했다. 이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최지성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지성 실장이나 그다음에 장충기 전 삼성그룹 예, 미래전략실 최진봉 차장, 교수. 사장이죠. 네. 사장급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번복을 한 거죠. 원래 그 특검하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만 해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네. 지시를 시켜서 발언을 했다. 했다가 네, 네. 지금 이제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뭐랄까요, 집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고 그래야 회장을 살리고 본인이 죽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최지성 미전실 사장뿐만 아니라 부회장, 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도 네. 사장급이에요. 네. 이 사람도 뭐라고 진술을 장충기 바꿨냐면, 사장. 장충기 사장도 뭐라고 진술을 바꿨냐면 한국 동계 스포츠재단에 돈 10억 지원했거든요. 10억 몇 천만 원 지원했는데 그 돈을 지원할 당시에 원래 처음 진술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하고 2월 15일에 독대를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퀵 서비스로 그 장시호한테 최순실이 계획서를 받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갑자기 만들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뭐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죠. 그걸 최순실이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독대 자리에서 그 서류를 전달해 줍니다.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서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사장한테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진술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에서 증언할 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최지성 미래전실 사장이 증언한 것처럼 그렇게 받지 않았고 그 누구죠? 안종범 전 수석한테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뇌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바꾸면서 이 그 주요 증인들이죠. 장충기, 최지성 이런 삼성맨들이 네. 이재용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끊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최순실이라는 그 존재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나 아니 공모가 아니죠. 이게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가 네.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실세로 역할을 했고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돈을 지원하게 됐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최지성 부회장이 본인이 다 결정했다.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재용 부회장은 빠져나가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가 나오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최영철 부장. 고용복지비서관인가 최원영인가 뭐 그분이 또 진술을 했죠. 그 대통령께서 삼성 합병에 대해서 챙겨보라고 얘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 말은 우리 비서관이나 수석 보좌관들한테 하는 말은 비가 오면 태풍이 왔으니 태풍을 잘 챙겨봐라. 그 다음에 강요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류를 잘 챙겨봐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특별한 지시라고 여기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진술했어요.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삼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진술이고 또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아무런 청탁 관계가 없었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되고 또 결국에는 최지성 부회장이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했지 이재용 부회장은 그 건과 전혀 관계없고 지시를 한 거나 관여가 전혀 없다고 또 법정에 진술했어요. 사실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은 허위로 해도 죄를 받지 않지만 법원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이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 진술을 했다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삼성의 입장은 이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삼성의 입장은 검찰에서 했던 것을 180도 뒤집어서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부탁을 하거나 부탁을 박 전 대통령이 들어주고 뇌물을 제3자 뇌물을 받도록 박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을 결국 오늘 가위로 선을 그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 비자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재판부가 사실 이 증언을 들어줄지 이것은 사실 미지수죠. 근데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들어주면 그럴 개연성이 저는 적다고 보는 게 최지성 부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진짜 희한한 게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삼성 오비 모임들 있잖아요. 사장들 뭐 이런 걸 하셨던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 비슷한 시점에 이인원 부회장 아시죠?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 네. 이인원 부회장이 이제 자살로 모든 걸 다 지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이 이제 빠져나간 거잖아요. 수사를 어떻게 더 보면.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때 삼성 오비 모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왜 삼성은 이인원 같은 사람이 없느냐.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때도 최성 부회장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다 했다. 내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혐의를 뒤집어 써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삼성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우리나라는 경찰이나 검찰이 예,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수사당국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죄로 다 처벌받습니다. 네? 근데 처벌받지 않은 상황일 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재판정에 와서 위증으로 나중에 잘못되면 위증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이제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검찰의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본인이 책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다. 이제 와서 얘기할까? 그럼 법원에서는 이걸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진술에 대한 신뢰성은 얼마나 매길까? 내가 판사라면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영식 부장. 그걸 받아들이면 이 탄핵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거죠. 그 판결 자체가. 이 뇌물 사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은 그럼 대통령에서 내쫓겨났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이게 뒷수습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는데 저는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걸 부인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강심장일지. 강심장이 문제가 아니고 재판은 로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로직으로 봤을 때 위증이라든지 어떤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을 편하게 얘기해도 되고 거짓말도 해도 되는 검찰 수사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신 분이 왜 이제 재판에 와서 이렇게 됐느냐. 글쎄요. 그거는 지금 최지성 부회장이 한 말이 신뢰도가 지금은 외래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 받을 때 다 내가 했다. 다 내가 한 거고 내 책임이고 부회장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신뢰도가 외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잘 보세요. 지금 판사 입장에서도 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했던 증언과 지금 이 법원에 가서 하는 증언이 좀 바뀐 거잖아요. 180도 바뀌었거든요. 분명히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장충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하고 나와서 봉투를 받아왔고 거기에 영재재단 2차 지원 서류가 들어있었고 그걸 전달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입장을 바꾸면 법원 입장에서 의심할 거 아닙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물어볼 거고 또 장시호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렇게 증언했어요. 본인이 만들어서 최순실한테 넘겼고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 이영선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 여기까지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전달하는 과정도 이미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 나온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약에 이 최지성 미 전 실장이 만약에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삼성의 공금이잖아요. 그것도 회사 돈을 그렇죠.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데 다이렉트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혀 부회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급 횡령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뭔데? 물론 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너한테 보고도 안 하고 몇십억씩 막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자기 선에서 본인이 오너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월급 받고 일하는 사장인데 그럼 자기 위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네. 본인은 미래전략실 일은 전혀 모르고 본인이 95%의 일은 삼성전자 일만 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발언도 했죠. 그런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삼성 얘기하고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고 와서 전화를 했거든요. 누구한테 했냐면 최지성 또 그다음에 이 장충 이런 분들을 불러 모았어요. 네. 아니 내가 갔더니 갑자기 최순실 얘기하는데 최순실이 누구냐? 그 본인은 황당한 거죠. 갑자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 최지성 장충기가 설명을 해줍니다. 최순실 이런 사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런 친분이 있고 이래서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확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인식하고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뭐 그냥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독대하고 나서 거기서 뭔가를 받고 나왔잖아요. 그 받고 나온 내용을 본인이 잘 파악을 못해서 그때 당시에 있는 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거 파악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정유라도 그런 증언했지 않습니까?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그때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증언했을 때도 그 얘기했어요. 네. 삼성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삼성이 이 사장들이 독일인가 덴마크에 와서 네. 회의도 같이 했었고 자기 말 넘겨주는데 말 세탁하는 과정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삼성이 이 과정을 모른다고 하고 그냥 돈만 지원했다고 하는 것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정유라도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는 미전실에서 몰랐다? 저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게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회사 돈을 그냥 비선 실세한테 그냥 갖다 준 거잖아요.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정 평론가. 참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저도 이제 뭐 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챙겨 보면 역대 우리나라 재벌의 흥망사를 볼 것 같으면 대선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참 공개하기 어려운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되는 어두운 돈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과정에 정권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들이 왜 보호받을 수 있었느냐? 그거는 흔히 말하는 관제팀이라 그러죠. 그 대관업을 하는 네? 그런 팀들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회장은 단 한 번도 그런 돈이 오고 가는 데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고는 받되?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모르죠. 그거조차 모르죠. 왜냐하면 네. 수사선상에 들어가면 밑에서 그 실무를 했던 대관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뭐 정말 고문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뒷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항상 처벌은 국민들의 시선을 볼 때는 더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거기서 꼬리가 잘렸단 말이죠. 그거에 비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현지 법인 돈이 그냥 아무런 과정도 없이 돈이 넘어갔을까? 그게 왜 정말 당당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허술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예, 지난 2년 전입니까? 이건희 회장님 저 몰카 비디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성매매 사건. 그러니까 그 성매매입니까 그게? 네. 성매매 현장이 그 삼성그룹의 임원이었던 삼성라이온즈 사장을 했죠. 김민 사장이 그 11억인가 그 강남에 그 주택 한 빌라. 채를 예. 전세를 내는 걸로 그렇게 맞습니다. 취재가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 김민 사장님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그런 전셋집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문제가 결국 커지니까 아 내가 정말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중에. 그렇죠. 내 돈 내고 이거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덮었었죠. 그 맞습니다. 사장쯤 되는 분이 그 성매매가 이루어진 전셋집을 자기가 임차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 동네에서 망신이 크겠습니까? 네. 그분이 또 가톨릭 신자예요. 예. 그래서 네. 그분이 그런 것까지 뒤집어 쓰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전대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법인 돈이 마구 그 최순실의 말 사는 돈으로 증거가 모두 노출되게끔 나갔다는 것은 삼성의 시스템이 그래도 이건희 회장 때와는 상당히 다르게 좀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말입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유고 상황이면 그 다음에 내야 될 상속세가 2015년 기준으로 한 6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 돈을 아끼려고 무리수를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상속세 안 내려고. 그래서 참모들이 이거 위험합니다라는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럼 돈 그냥 집어넣어줘.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언뜻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작진의 의도와 상관없는 진행자의 그냥 그러니까 누구나 추측입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추측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 이제 재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네. 다만 상속세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바뀔 때가 됐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절대적인 자기 지분을 다 유지를 하면서 경영권을 승계해서 회사를 운영하겠다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죠. 법대로 상속세 내고 그러면 결국 낼 게 현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예를 들어서 50% 주식을 상속을 받으면 25% 세금 내고 25% 남은 불완전한 그런 주식을 갖고도 이 회사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사회라는 우리나라 상법에 정해지는 제도를 다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예전처럼 편법을 동원해서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회사 키워서 상장해서 상속세 내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물론 실적이 좋아서 올라요. 근데 누가 다 사는지 아세요? 다 자사주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성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상속을 하고 승계를 하려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보관을 해야만 나중에 이제 회사를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를 만들 때 좀 편하죠. 현재 그 그렇죠. 대일 주주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이 재판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최진성 부회장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판 끝나고 나면 최지성 부회장이 거꾸로 네. 법정에서 한 진술에 대한 또 미정죄에 대한 책임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재판이 길어지겠죠. 이 진술을 바꿨으니까. 진술을 바꾸게 이거 되면 결정적인 진술 번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을 바꿨으니까 적용해야 될 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적용해야 될 법을 공소장을 또 180도 바꾸게 되는 판결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특검은 또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야 되고 또 그에 항소하고 법을 다퉈야 하는 삼성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를 가져올 것이고 이러면 1차 구속시한 만료가 10월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훨씬 유리한 경우의 수로 가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면. 일단 불구속 상태로 빠져들게 되면 또 태극기 집회가 또 나올 것이고 그럼 또 지방선거가 또 곧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또 혼란에 태극기 빠지지 집회 않을까. 나오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가 선고가 되면 촛불 집회가 또 시작되고 대한민국은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아니,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삼성의 결심 공판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7일, 이재용 부회장, 7일. 네, 7일 날 네. 7일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아마 이제 재판부가 물론 추가적으로 뭐 필요하다면 증거를 제출을 요청할 네. 수는 있겠지만 그 날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릴 걸로 보이지고요. 이제 최지성 부회장이 지금 와서 이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물론 전혀 고려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얘기해왔다고 이제 와서 말을 갑자기 바꾼 사람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언들과 증거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증언과 증거들을 가지고 결심 판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출연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국 면세장 얘기를 저희가 먼저 시작할까요? 안 그러면 오늘 나는 파리 대책 그 부동산 부동산이요? 대책에 얘기를 할까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두분 원하시는 저는 뭐 대로 다 하시면 좋아요. 다 근데, 좋다고요? 예, 근데 면세점에 대한 얘기는 한 가지는 하고 싶어요. 뭐죠? 왜 우리나라는 면세점을 재벌들한테 혜택만 주냐 이거죠. 왜요? 중소기업도 있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SM 면세점 몇 개 없잖아요. 네. 일본은 면세점이 15,000개가 넘어요. 누구나 자격이 되면 다 면세점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왜 우리나라는 그걸 관세청이란 권력기관에서 특정 재벌들한테만 특정 대기업에만 대통령이 뭐 챙겨야 되니까 그거 한 거죠. 뭘 청와대 그거 오다 모르세요? 사항이었죠. 모르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게 바뀌는 게 우리나라가 훨씬 더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일본 갔더니 물건 사니까 바로 돌아서서 세금 그렇죠. 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카드를 긁었는데 현금으로 돈을 줘요. 그렇죠. 세금을. 우리는 저기 뭐 어디 가가지고 네, 그렇죠. 하든지 안 그러면 공항 나가서 또 하라 그러고 절차가 좀 복잡하죠.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좀 빨리 배워서 모든 그 일반 영세업자들도 그 면세점을 할 수 있게. 입국장 면세점은 진짜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뭐 술 한 병 사가지고 그거를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무슨 네. 거지도 아니고 술을 등약이요. 네, 그거를 캐리어에 넣고 이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 딴 거 넣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항공사가 재미를 보는 거죠. 예? 그거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예. 가는 항공편에서 내가 올 때 발렌타인 30년 산 찾겠다. 내가 살 거니까 그렇죠. 오는 편에 준비해놔 이렇게 예. 하는 거. 그러니까 항공사 기내면세점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니까 다 재벌들 혜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국민들 편하게 여행객 편하게 입국장 면세점 당연히 해줘야죠.
사실 그 항공사 기내 면세점이 또 싸요. 발렌타인 30일 이런 술은요. 예. 항공사 기내가 좀 굉장히 싼 편이에요. 아. 저기 그 면세점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들이 독점을 많이 하죠. 그 이번에 그 입국장 면세점 한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 국적기 이 운영하는 이 회사들 대한항공하고 금호그룹이 이거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절대 입국장 면세점이 그렇게 중국도 밖에 나서 돈 쓰지 말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 물건 사서 들어가 이러면서 이제 뭐 다 만들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만 입국장 면세점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명동이나 뭐 강남이나 홍대 앞에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도 전부 면세점을 해주라는 거예요. 네. 문제될 거 없거든요. 여건이 있는 사람한테만 그 면세를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해주면 관광진흥이나 일반 그 영세 사업자들한테 정부가 이익이 그 되죠. 허가권을 갖고 상당히 그 갑질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세청장을 검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관세청이 그만큼 비리가 많다고 본 거죠. 최순실 사태 때도 관세청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세청이 이런 것을 갖고 갑질을 했다는 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관세청이 사실 그 관세도 엄청나게 걷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큰 조직이죠. 근데 그렇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근데 이제 검사 출신을 보냈다는 것은 관세청에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고, 그래서 뭐 면세점 입국장에 면세점을 만들자는 것도 관세청이 이렇게 되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면세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해외여행을 잘 안 다니시나 봐요, 최진병 교수는. 네, 잘 안 다니는데 제가 뭐 미국에 13년이나 살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잘 다니질 않는데 바쁘기도 하고 돈도 없고 네. 비행기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최영철 부장이 얘기하셨듯이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여행 비행기 항공사들이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반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자기들 그 특혜를 누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특혜를 누려왔는데 이제는 여행자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정부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뭐 받아내거나 아니면 뭔가 이익을 챙기면서 그걸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아시는 것처럼 롯데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돈 좀 주고 최순실한테 돈 좀 주고 다시 또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관세청이 그런 식으로 듀리프리 하는 그러니까 면세점들 발음 좋으신데요. 면세점들을 허가하는 지금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그걸 또 이권을 챙기는 일에 사용하고 고영태도 사실 관세청장 그거 하면서 돈 받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 뭐 저는 황익병 선생님이나 최영철 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를 줄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미국에서 13년 사셨다는 거를 강조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나왔던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것은 일단 우리 최경철 부장한테 뭐 듣고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상당히 고강도 대책이 나왔어요. 예, 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뭐 지정을 하고 이제 한 나올 군데 수 있는 건 다 때려가고 그러니까 한 군데에 19개 규제가 그 몰아갈 수도 있는 오늘 고강도 규제 처리가 네. 있는데 오늘 김현미 장관도 말씀하셨고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제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근데 이게 오늘 또 상당히 주목할 점은 청와대가 약간 비껴서 있고 부총리가 오늘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청와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 휴가 중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고, 네. 그래서 부처에서 좀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고 뭐 스스로가 그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원한 정책인데, 근데 듣기는 현실성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성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참 그게 궁금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대책 나왔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결국 저금리 기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을 투기꾼들이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집 리츠 펀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한두 개를 사요. 그래서 월세 수요를 받아가는 그 수요가 지금 폭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넣습니까? 왜요? 펀드를 넣으면 카카오뱅크에 넣으면 한 2% 줍니다. 그 2%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은퇴소득자들. 네. 그분들이 연금을 어떻게 굴려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돈 굴리는 방법이 막힘으로써 부동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득을 얻고 싶다는 소박한 꿈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이게 투기로 둔갑이 돼버리는
측면도 있는데 그 정부가 이 모든 것을 투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 뭐냐면 한국평론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투기 단속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독재 시절에도 네. 유신 정권 하에서도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절대로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 갖고 시장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돈은 무지개 많이 풀렸고 네. 금리는 낮아요. 그러면 한정 재원, 국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한정되는 재원이 땅이거든요. 땅, 건물이잖아요. 그게 투자가 몰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구워서 2% 이자를 내고 4%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걸 갖고 투기라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부동산만 막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분명히 뭐 송파, 강남, 과천, 도봉구까지 들어갔어요. 도봉구 사람들이 네. 하는 얘기가 우리도 투기 지역이냐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가서 묶으면 묶이긴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권력으로 부동산을 권력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경제로 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누르겠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투기 과열지구를 좀 봅니까요. 서울 전 지역하고요. 그리고 과천시, 그리고 세종시가 들어가 세종시, 있습니다. 예. 여기 공무원들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 불법적으로 막 그 분양을 받고 또 그걸 분양한 걸 또 돈을 프리미엄 받고 네. 또 팔고 네.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사실은 이제 행정 불법적인 건 아니고 동료 예. 거기 가서 하기에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분양권을 일부를 준 거죠. 준 건데 네. 그걸 그거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판 거죠. 그렇죠. 전매를 한 그러니까 거죠. 투기를 네. 한 거잖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사르라고 준 건데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그것도 공무원들이 했다.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 그게 좀 심각한 문제로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집어넣은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결국은 이제 집을 두 채, 세 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네. 분들이 집을 매매했을 때 그걸 투기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네. 과세를 중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걸 월세로 해서 돈을 받는 사람한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집을 많이 구입해서 그걸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뭐 팔고 빠지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물려서 그걸 좀 막아보겠다는 건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정부의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거 발표했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그러면 잡힐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경제에 맡겨야 되지만 그냥 100% 경제에 맡겨놨다가는 또 그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일정 부분. 우리나라 언론에서 좀 부풀림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요. 예.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찾아봤는데 1986년 아시안 게임 때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2.7배 올랐어요. 근데 그게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2.7배 올랐는데 물가 오른 걸로 계산했더니 물가 오른 거에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물가보다 덜 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그 부동산 얘기는 값 좀 올라도 괜찮다 뭐 이런 올라도 주장이시죠? 괜찮다는 게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됐든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값에 대해서는 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관리해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리만 브더스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을 정말 헬리콥터에서 뿌렸잖아요. 네. 그때 미국은 80% 올랐어요. 스페인 같은 100% 올랐고 아일랜드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폭등도 없었고 폭락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역대 모든 정권들이 부동산, 특히 주택에 관한 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강남, 그다음 서울시 몇 개, 과천 재개발 지역, 세종시 이런 몇 개 지역이지 울산, 뭐 대구, 인천 부동산값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네. 그 부분인데 네. 황희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저 통계가 전국을 통계를 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전국 평균은 진짜 집 안 팔리고 분양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계는 사실은 지금 이 대책하고는 연관되기가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투기할 사람들은 돈 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그들만의 리그라고 내버려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거 대책 이 종합선물 세트 같은 이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전부 다 투자할 때 다 투자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집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있거든요.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부동산 투기가 좋다 이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도 이제는 이제 예전 같은 그런 투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세금도 워낙 많고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어봐야 50% 과세예요. 무조건 최소. 이번에는 보니까 투기 지역은 2억을 차익을 남기면 1억 5천만 원이 과세가 되더라고요. 75% 과세예요. 이런 데다 투기 안 합니다. 자, 제가 제 경험이에요. 제가 결혼했을 때 조그마한 집을 하나 목동에서 19평짜리 하나 사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부동산 값이 한 15배 정도 올랐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얼마로 왔냐면 그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50주를 샀었는데 3만 5천 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2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그렇게 100배 이상도 올라요. 부동산 10배 이상 올랐어요. 아파트도 어느 지역이 특정 지역이 오르는 거는 그러면 주식이 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이 100배 올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어느 지역이 오른다 그러면 그 지역이 오르나 보다 주식이 어떤 종목이 오르는 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부동산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죠. 사후에 과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올라더라도 그들만의 리그라고 좀 무시해둬도 되는데 특정 지역 오른 걸 너무 언론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안 올랐는데 왜 저 동네만 오르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박탈감이 생기는데 그거 내가 삼성전자 주식 올랐다 그래서 없으면 좀 박탈감을 느끼지만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이런 여유로운 관점을 볼 것 같으면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그리 막 그 서민들한테 박탈감을 줄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뭐 그 주장은 제가 알겠고요. 최경철 부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파리 대책이 종합 선물 세트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이다 이 분석이 있는데 중요한 건 법령을 많이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도와줄까요? 9월 1일부터 이제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되죠. 자유한국당은 물론 안 도와주겠죠. 이게 자체가 아니 별로. 그러면 이 파리 대책 이거 되겠어요 이거? 나머지 당연히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오늘 나온 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네. 세법 개정안도 한 13개 정도 법령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국회 본회의에서 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시켜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 세법하고 이 부동산 그 고강도 규제하고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당이 지금 제일 그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법인세 인상이에요. 그렇죠. 법인세 인상 시켜주는 거 한국당 안 시켜줄 거거든요. 네. 절대로 안 시켜주죠. 왜냐하면 한국당의 근본적인 표밭은 기업인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아주 완강하게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120석, 자유한국당이 106석인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바른정당 20석, 네. 국민의당이 40석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손을 잡아야 되는데 또 바른정당도 또 이쪽에 대해서는 좀 한국당하고 가까워요. 이 법령 개정에서 특히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아주 발톱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 개정이 이 파리 대책이나 세법 개정이나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가 이렇게 요즘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회가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힘드니까 대통령은 좀 더 힘이 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치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렇게 개혁 정책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은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서 대통령의 말이 자꾸 헛말이 나오는 그렇게 좀 말빨이 먹히지 않음으로써 정책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정책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연하죠. 이제 우리나라의 네, 문제인데요. 한국평론. 민주당도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원죄는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 이유 없는 발목 잡기를 무지개 했거든요. 예. 심지어는 FTA 통과시킬 때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FTA 재협상 얘기 나오니까 재협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FTA 원안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6년 전에 FTA 통과할 때 그 난리를 쳤던 거는 원죄에 대해서 한 번쯤 사과를 해야죠. 어찌됐든 민주당도 원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그게 아주 무리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 번쯤 해볼 수 있게끔 국회는 도와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70조 이상의 그 돈을 세원을 더 발굴을 하고 세금을 걷어서 그 국민들한테 어떤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한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약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 된다고 봐요. 다음번에 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정권이 바뀌겠죠. 근데 그건 이상적인 얘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해요. 정치 선진국은 보면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어찌됐든 대부분 협조를 해줍니다.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다시 대물릴 때 대물리더라도 제가 지금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는 복지를 공약을 내세웠고 그걸 하기 위한 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정도 2% 올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 구간에 해당은 되지만 기꺼이 낼 용의가 있어요. 예. 낼 용의가 있으니 나는 세법에 대해서 동의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보자고요, 한번. 이게 그렇게 해봤더니 국민의 복지 수준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무조건 반대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준민 교수 너무 조용하셨어요. 아 그래요?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게 막 만물 박사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니 왜 하이킥이어서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 겁니까? 뭐 그냥 별 할 얘기 뭐 아이 시간 남았나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아이 초보가 와서 저한테 막 얘기 많이 무슨 하고 기회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야, 정치나 부동산이나 참 어려워 보입니다. 뭔가 해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리를 건너고 다리를 불살랐다 그러는데 다리를 다시 만들어서 화합과 협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눈치 안 보고 알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